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렇게 애청해 주시고 또 구독을 해 주시고 접속을 해 주셔가지고 빠르게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조갑제 TV를 통해서 시사, 역사, 안보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이 역사적 관점을 좀 취하려고 합니다. 역사에서 뭐 배울 게 없느냐? 왜냐하면 오늘의 문제를 알려면 과거를 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맨날 날씨가 좋으면 뭐가 되느냐? 여러분, 맨날 날씨가 좋고 비도 안 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답은 사막입니다. 맨날 날씨가 좋으면 사막이 됩니다. 우리나라는 바람도 불고 눈도 오고 홍수도 나고 여러 가지 이 질풍노도와 같은 그런 시절을 수없이 지나오면서도 사막화가 되지 않고 이렇게 근사한 나라를 만든 세계사적 성공 사례입니다. 오늘의 대한민국도 굉장한 성취를 이룬 겁니다. 법치가 무너졌다, 민주주의가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은 사실은 국제적인 비교를 하면은 우리 기성세대가 하는 이야기대로 대한민국은 천국 다음에 한국이라고 자랑해도 됩니다. 일부에서는 헬조선, 지옥처럼 이렇게 비유합니다만은 그것은 한 면만 보는 것이고, 그러나 오늘날의 이 심각한 문제를 제가 호도하려는 건 아닙니다. 오늘날 이 문제, 특히 이번에 선거를 잘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 체제가 바뀔 수도 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 시장 경제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한국 현대사의 정통성이 부정당할 수가 있다 하는 위기감을 가지고 이 투표장에 임해야 된다는 점을 강조드립니다. 그러나 저는 근본적으로 한국의 민족성과 국민의 자질 그리고 세계 정세를 종합해서 보면은 한국의 미래를 장기적으로는 낙관합니다. 장기적으로 낙관하지만은 단기적으로는 비관적으로 보면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되겠다고 힘을 모으는 그 과정이 또한 있어야 되죠. 단기적 비관론과 장기적 낙관론을 같이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농담을 한마디 하겠습니다. 제가 이 경상도 사람이라서 그런지 우스개를 잘 못합니다. 2006년 무렵 좌파 정권 때 써먹었던 농담인데, 김정일이가 왜 남침하지 못하느냐, 4가지 이유가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집집마다 핵가족이다. 골목마다 대포집이 있다. 남자들은 마셨다 하면 폭탄주들을 마신다. 밤에는 총알 택시가 달린다. 그래서 남침 못한다고 하는데 요사이 하나 이유가 더 붙었습니다. 김정은은 그러면 왜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데도 남침하지 못하느냐? 남한에 탄핵제도가 있어서 남침을 못한답니다. 여기 와가지고 정권을 잡는다 하더라도 이 탄핵제도에 걸려가지고 김정은이가 1년 가겠습니까? 우리의 이 문제 많은 탄핵제도에 대한 우스개입니다만은 어쨌든 대한민국은 굉장한 나라입니다. 사건이 많은 나라입니다. 그리고 발전하는 나라고 기가 센 나라입니다. 우리 한민족의 가장 위대한 업적은 중국, 일본 사이에서 민족 단위로서 살아남았다는 사실입니다. 살아남았다는 사실입니다. 민족은 없어지기도 하고 또 몽골처럼 세계를 거의 다 정복했다가 지금 가난한 나라로 축소되기도 합니다만은 한국은 세계 최대 인구를 가진 최고의 문명국가 그리고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상부정신으로 충만한 무서운 일본 사이에서 한민족, 대한민국이라는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살아남았습니다. 제가 96년에 한 20년 전에 신강성, 중국의 신강성에 갔습니다. 우르무치라는 도시에 박물관에 갔더니 거기 당나라 시대 때의 지도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당나라의 판도가 동아시아를 다 덮고 있었습니다. 파랗게 그려져 있었어요. 그런데 그 귀퉁이에 하얗게 그려진 데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신라였습니다. 당나라가 동북아를 제패할 때, 그러나 신라만이 그 당나라의 힘을 빌려가지고 통일을 이룬 다음에 당나라가 신라마저 먹으려고 그러니까 쫓아내고 대당결전이죠. 한반도를 한민족의 활동 공간으로 확보를 한 다음에 지금까지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켜보고 있어요. 그 지도를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신라라는 나라가 얼마나 위대한 나라였느냐. 이 거대한 당의 세력과 맞서가지고 이 한반도를 지켜냈다. 그 증거물이었습니다. 유교가 났을 때 지도를 보면 똑같습니다. 그 지도와 똑같습니다. 당나라 대신에 중국 공산당, 러시아 이렇게 돼가지고 유라시아 대륙의 90%가 빨갛게 칠해져 있었습니다. 38선 남쪽에 대한민국만이 외롭게 달려 있었어요. 신라, 대한민국, 한민족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두 나라입니다. 위대한 두 나라. 그런데 좌파적 역사관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보느냐 하면 신라의 삼국 통일을 마치 외세를 빌려서 동족을 친 것처럼 얼토당토 않는 오해를 하면서 신라의 삼국 통일을 부정합니다. 동시에 이승만이 주도한 대한민국, 박정희가 내실을 다진 이 대한민국도 부정을 합니다. 이 좌파적 역사관은 그 발신 지역이 평양입니다. 평양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해야 통일의 주도권을 잡을 수 있다. 대한민국을 부정하려면 신라의 통일을 부정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데 거기에 한국의 얼치기 학자들이 넘어가고 민족주의 선동에 눈이 먼 많은 사람들이 넘어가가지고 신라와 대한민국이 한국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나라인데 가장 별 볼 일 없는 나라인 것처럼 마치 민족 반역 집단인 것처럼 이렇게 매도하고 있는데 넘어가는 식자들이 너무나 많다는 데 대해서 개탄해 마지 않습니다. 신라의 통일을 바로 볼 때, 대한민국 건국의 위대성을 바로 볼 때 아마 한국은 제대로 어른스럽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역사에서 가장 찬란한 시대가 신라의 삼국 통일이라면은 가장 바닥에 떨어졌던 가장 치욕스러운 시대가 언제냐? 일제시대보다 더 치욕스러운 시대가 한 번 있었습니다. 그때가 바로 병자호란입니다. 병자호란. 여러분 기억나시죠? 병자호란 한 40년 전에, 즉 1592년에 일본군이 쳐들어왔습니다. 왜군이 쳐들어왔습니다. 임진왜란이 일어났어요. 그때 부산에 상륙한 약 15만 명의 일본 군대는 조총으로 무장하고 있었습니다. 일본군이 가지고 있었던 그 당시에 조총은 포르투갈 상인이 전해준 것을 개량한 것이었는데 얼마나 개량을 잘했는지 유럽의 총보다도 더 성능이 좋았습니다. 그때 일본은 전국시대로 수십 년 동안 전쟁을 자기들끼리 하다가 보니까 전쟁 기술이 발달해가지고 이 조총수가 한 15만 자루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에 유럽에 있었던 조총 다 모은 것보다 더 많았다고 그래요. 그 조총 부대가 앞장서가지고 쳐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뭘로 대항을 했습니까? 광군은 다 무너져 버렸어요. 의병들이 일어났습니다. 이순신의 수군이 버텼습니다. 외교를 잘해서 명나라 군대가 우리를 도와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계 최강의 육군을 우리가 조선이 물리쳤습니다. 이긴 전쟁입니다. 임진왜란 7년 전쟁은 우리가 이긴 전쟁입니다. 외교로서 이겼고 의병의 결사항전으로 이겼고 수군으로서 이긴 전쟁입니다. 그런데 그 뒤 한 또 40년 흘러서 1627년에 정묘호란이 일어납니다. 청나라가 강성해졌습니다. 만주에서. 이 여진족입니다. 한때 이 조선조로부터 탄압을 받고 진압당하던 이 여진족이 힘을 길러가지고 누르하치라는 영웅이 나타나서 힘을 기르니까 기병을 발전시켜서 우리를 치려고 했을 때
화친을 했습니다. 그게 정묘호란이 소규모 전쟁으로 끝났는데 그때 형제의 의를 맺었습니다. 우리 형제끼리 친하게 지내자 형제의 의를 맺었어요. 그게 1627년이죠. 자, 9년이 흘렀습니다. 1636년입니다. 이제 후금이라고 불리던 이 여진족은 정식으로 국호를 청이라고 하고 황제로 칭하게 되었습니다. 황제. 당시 명나라는 아직 버티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인조한테 우리를 앞으로 황제라 불러달라 이렇게 통보를 합니다. 인조 조정은 황제라고 불러달라는 데 대해서 반발을 합니다. 이제 외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 나라, 이 하늘 밑에 황제라고 불러줄 나라는 명나라밖에 없다. 부모님 같은 나라인데 어떻게 또 청나라한테 황제라고 부를 수 있겠느냐. 못 부르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에 문제가 생깁니다. 당시에 대륙의 정세는 명나라는 쇠망하고 청나라가 만주를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던 시절이었습니다. 인조가 쫓아냈던 그 광해군은 그런 국제정세의 변화를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명과 청 사이에서 줄타기 외교를 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조선이 전쟁에 휘말려 들지 않도록 아주 현명한 외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광해군의 불만을 품은 세력들이 왜 광해군이 명나라에 반대하는 외교 노선을 펴느냐, 이거는 의리에 대한 배신이다 하는 명분론을 들고 일어나가지고 인조 반정을 일으켜서 광해군을 쫓아낸 다음에는 다시 옛날에 친명 정책으로 돌아갔습니다. 여기서 국제 정세를 오파하는 거예요. 일어나는 나라와 친해야지. 신라는 일어나는 당나라와 친해가지고 삼국 통일을 했고, 이승만도 세계를 리드하는 미국과 친구가 되었으므로 대한민국의 건국이 가능했던 것인데, 인조는 외교적 오판을 한 것입니다. 여전히 망해가는 명나라와 여전히 의리를 지키고 일어나는 청나라를 적으로 삼게 된 거죠. 외교가 잘못되면 어떻게 된다 하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이것은 앞으로 반미 정책을 추구하는 집권 세력이 생겼을 때 한국이 어떻게 될 거냐 하는 것을 시사하게 하는 역사의 교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1636년 인조의 조정은 논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청의 청태종을 황제로 불러줄 것이냐 말 것이냐. 그런데 역시 명분론이 이겨요. 조선조는 주자학적 통치 이데올로기를 교조화했으므로 명분론을 당할 수가 없습니다. 인조는 아마도 그 요구를 받아들이고 싶었지만 그 신하들이 다 반대를 합니다. 황제라고 불러줄 수 없다. 자, 이렇게 되니까 황제라고 불러줄 수 없다. 계속 황제라고 불러달라. 이렇게 티각태각하는 과정에서 누가 봐도 청나라가 쳐들어오겠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쟁 준비를 해야 되죠. 강경론을 펴면은 반드시 청나라가 쳐들어올 텐데 강경론을 한쪽으로 펴면서 전쟁을 준비해야 맞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되면은 전쟁 준비를 해야 된다. 즉 우리가 강화도로, 일단 유사시에는 강화도로 조정이 피난 가는 게 하나의 전통이 되어 있으니까 강화도를 강화한다든지 아니면 평양에 성을 제대로 쌓고 거기에 군대를 배치를 해가지고 평양에서 막아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하고 나오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강경론을 주장하는 이 선비들이 그 사관원을 중심으로, 사관원은 요새로 말하면 언론에 해당합니다. 뭐라고 주장하는지 압니까? 그렇게 전쟁 준비를 하면은 백성들이 고생한다. 잘못하면 밀란이 일어날지 모른다. 하면서 반대를 하는 것입니다. 이 기가 막힌 일이죠. 아니, 그 사람들 주장대로 하면 전쟁이 반드시 일어나는데, 그럼 전쟁 준비하자고 하면은 또 하지 말자고 그래요. 이게 요새 우리나라에서 똑같은 형태로 빚어지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 개발에 돈을 갖다 바치고 미국이 북한을 압박하면 말리려고 하는 이런 세력이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핵미사일을 맞을 수가 있으니까 사드 배치를 하자 이러면은, 사드 배치하면은
중국을 기분 나쁘게 한다 해가 또 반대를 합니다. 인조 때의 이 명분론자들하고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게 한국의 좌파 세력입니다. 명분론이 바로 허영심이라는 뜻입니다. 명분론은 뭐냐? 그 말 뜻은 이겁니다. 자기의 실력보다 큰 소리 치는 겁니다. 호언장담하는 거죠. 호언장담. 이런 거죠. 최후의 1인까지 싸웁시다. 어떤 장교들이 부하들을 불러놓고 결사항전해야 된다. 최후의 1인까지 싸워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려면은 무기를 준비하고 토치카도 제대로 만들고 훈련을 제대로 시킨 다음에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합지졸들을 모아놓고 최후 1인까지 싸우자? 최후 1인까지 싸울 수가 있습니까? 실력이 안 되는데. 이것하고 똑같아요. 이 인조 시절에 이 선비들이. 이렇게 하니까 결국은 1636년에 겨울에 한 3만 명 되는 선봉대가 오고 그 뒤에 부속으로 한 10만 명이 들어옵니다만은 청군의 그 기병부대가 얼어붙은 압록강을 건너서 쳐내려왔습니다. 여기 오는데 한 일주일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서울 근교에 도착했을 때야 비로소 알았습니다. 그럼 어디로 도망가야 됩니까? 강화도로 도망갔어야 돼요. 강화도로 도망가는 길이 막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간다는 게 남한산성으로 간 거죠. 인조가 조정의 그 귀족들, 말하자면 지배층을 이끌고 그 남한산성으로 들어가서 일종의 농성을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게 게임이 되겠습니까? 남한산성에 제대로 준비도 안 했어요. 포위가 됐습니다. 겨울입니다. 포위가 됐어요. 몇 번 포위망을 뚫으려고 해봤지만 다 박살이 났습니다. 그때의 청나라 군대는 몽골 군대도 거기 들어와 있고 뭐 여러 부족들을 합한 아주 강군이었습니다. 그 강군이 나중에는 중국 전체를 석권을 합니다. 아마 유목민족 역사상 최대의 판도를 가진 나라가 몽골이었다면 두 번째가 청나라입니다. 바로 그 청을 만든 세계적 강군이었습니다. 근데 전혀 준비 없이 당했어요. 자, 이러니까 이제 청태종이 직접 청군을 데리고 왔습니다. 1937년 해가 바뀌었습니다. 음력으로 1월 2일입니다. 청태종이 남한산성에 농성 중인 남한산성에서 버티고 있는 조선왕 인조에게 편지를 하나 보냅니다. 이 편지를 읽어보면은 아주 청태종은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이 유목민족들이 무식하지만은 이 사람들은 정직한 사람들입니다. 실력을 중시하고 실용적인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당당합니다. 남자답습니다. 흉노나 돌궐이나 공통점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농경문화권에 사는 글을 배운 사람들은 좀 뭐라 그럴까, 째째하다고 그럴까요? 변명을 많이 하고 또 여러 가지 이유를 갖다 대는 데는 선수죠. 그것을 비교해서 알 수 있는 문장이 바로 이 편지입니다. 이 편지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이 짐은 청태종입니다. 인조한테 보내는 이 편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짐이 이미 너희를 아우로 대했는데도 너는 갈수록 배역하여 스스로 원수를 만들어가지고 이제는 너희 백성을 도탄에 빠뜨리고 도성을 포기하고 대궐을 버리고 처자와 헤어져가지고 홀로 산성으로 도망쳐 들어갔다. 설사 목숨을 연장해서 천년을 산들 무슨 이로움이 있겠느냐. 이거 아픈 지역입니다. 백성을 다 버리고 너희들끼리 그 안으로 들어가서 천년 산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묘년, 즉 정묘를 한 때입니다. 정묘년의 치욕을 시설해 했다고 하면은 어찌하여 몸을 도사려 분여자의 처소에 들어앉아 있느냐. 너가 비록 이 성 안에 몸을 숨기고 구차스레 살기를 원하지만 짐이 어찌 그대로 내버려 두겠는가.
짐의 나라 안팎의 여러 왕들과 신하들이 짐에게 황제의 칭호를 올렸다는 말을 듣고 너가 이런 말을 우리나라 군신이 어찌 차마 들을 수 있겠느냐고 말한 것은 무엇 때문이냐? 대저 황제를 칭함이 옳으냐 그러냐 하는 것은 너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늘이 도우면 필부라도 천자가 될 수 있고 하늘이 재앙을 내리면 천자라도 외로운 필부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그런 말을 한 것은 방자하고 망령된 것이다. 그러니까 황제로 불러주면 되는 거지. 힘도 없으면서 왜 거부하느냐. 황제가 어디 하늘에서 태어났느냐. 실력이 있으면 황제가 된다. 유목민족들의 전형적인 실력론입니다. 이게 실력론. 실력으로 이야기하자 이것이고 조선조는 명분론입니다. 명분. 의리 따지고 뭐하는 명분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명분론이 실력을 떠나면 그것은 허영심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정태종이 글을 맺습니다. 이제 짐이 대군을 이끌고 와서 너희 팔도를 소탕할 것인데 너희가 아버지로 섬기는 명나라가 장차 너희를 어떻게 구원할 것인가를 두고 볼 것이다. 자식의 위급함이 경각에 달렸는데 부모된 자가 어찌 구원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만일 그렇지 않다면 내가 스스로 무고한 백성들을 물불 속으로 몰아넣은 것이니 억조 중생들이 어찌 너를 탓하지 않으랴. 내가 할 말이 있거든 서슴지 말고 분명하게 고하라. 이것도 인조에 대한 직격탄입니다. 이런 뜻이죠. 명나라를 믿고 황제를 불러주지 않고 해가지고 이런 전쟁을 불러들였는데 그럼 너희가 모시는 그 명나라가 구원군을 보내줘야 될 거 아니냐. 근데 구원군이 올 수 있느냐? 올 수 없다. 그러면은 결국 백성만 이렇게 고생시킨 것 아니냐. 답해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치명적인 지적입니까? 이게 조선조 지배층의 허영심과 명분론의 허망함에 대한 치명적인 지적입니다. 그 뒤에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인조가 항복을 합니다. 항복을 하는 곳이 삼전도라고 했어요. 삼전도의 치욕이라고 그러죠. 지금 석촌호수 근방입니다. 그날 겨울이었어요. 땅이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정태종은 저 단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인조가 와서 얼어붙은 땅에 이 이마를 몇 번이나 닿게 하면서 절을 했습니다. 우리 민족 역사상 최대의 치욕입니다. 왕이 이렇게 무릎 꿇고 그 얼어붙은 겨울 이렇게 그게 바로 삼전도의 치욕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많은 처녀들이 붙들려 갔습니다. 수십만이라고 하지만 뭐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많지는 않고 적어도 아마 수만 명의 처녀들, 조선 처녀들은 예쁘다 그리고 공순하다 하는 것이 옛날부터 유목민족 사이에서 유명했습니다. 옛날 몽골 시절부터 고려를 침략하면 데려갈 때 꼭 여자를 데리고 갔습니다. 그 여자가 누굽니까? 좋은 집안의 여자를 데리고 갔겠습니까? 아닙니다. 양반들은 자기 딸들 아끼기 위해서 그 종의 딸이든지 신분이 낮은 사람을 보내고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인조는 살아남았어요. 그때 조선이 망했어야 됩니다. 인조는 그때 망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굴욕을 당하니까 그 뒤부터 이 조선조의 지배층은 더욱 폐쇄적으로 됐습니다. 이 제대로 된 나라 같으면은 왜 이런 우리가 쓸데없는 전쟁을 했느냐 해가지고 반성을 하고 쓸데없는 전쟁을 불러들인 이 선비들은 뭐 할복 자살을 하든지 스스로 관직에서 물러나야 되는데 그렇게 됐습니까? 오히려 그 사람들이 영웅이 됐습니다. 이런 전쟁을 불러들인 사람들이 기계가 있고 지조를 지키려고 했다 해가지고 영웅으로 만들고 백성을 도탄에 빠지게 한 사람들이 영웅이 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렸던 최명길 같은 그 신룡파들은 역적으로 몰리고 이렇게 함으로써 실패의 교훈을 배우지 못하고 실패의 교훈을
그냥 이어가다가 결국 조선조 말에 일본한테 또 한 번 더 먹히는 이런 치욕을 또 당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명분론의 위험성입니다. 명분론. 실력을 벗어난 명분론. 호언장담. 자기 실력에 맞는 행동을 해야 됩니다. 사람은. 자기 실력보다 더 앞서가면 행동은 따라오지 못하니까 말밖에 남지 않습니다. 최후의 1인까지 장렬하게 전사하자. 그런데 이런 또 뒷이야기가 있습니다. 삼전도에서 인조가 무릎을 꿇었던 그 자리에 청나라가 공적비를 세우도록 명령을 합니다. 대청 황제 공덕비죠. 대청 황제 공덕비를 세우라고 명령을 해요. 얼마나 이게 치욕적입니까? 1639년, 즉 3년 뒤에 세워집니다. 그게 어디 있었느냐? 그 대청 황제 공덕비의 이것을 우리 삼전도비 또는 치욕비라고 그러는데 이것의 운명이 또 재밌습니다. 대청 황제 공덕비를 세웠어요. 지금 어디 있느냐 하면은 저 잠실에 가면은 롯데월드 호텔이 있습니다. 롯데월드 호텔 입구에서 남쪽으로 석촌호수 쪽으로 있습니다. 아주 잘 만든 공덕비입니다. 이 석비인데 전체 무게가 한 32톤, 높이가 한 5m, 이게 사적 101호로 지적이 되어 있습니다. 세 나라 말로 쓰여져 있습니다. 하나는 몽골말, 만주어로, 그리고 한자로 쓰여져 있습니다. 자, 1895년에 청일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일본이 이겼어요. 일본이 조선에 대한 이 통제를 강화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갑오경쟁도 일어나죠. 일본이 강제한 어떻게 보면 근대화 계획입니다만 청나라가 이제 저러니까 사람들이 이 공덕비를 그냥 물속에 빠뜨려 버렸습니다. 당연히 부수진 안 하고 물속에 빠뜨렸는데 수정을 해버렸어요. 그러나 깊게 파묻진 안 해놓으니까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일제시대로 넘어가서 1913년에 일본이 그걸 다시 끄집어 올리고 해가지고 자리에 다시 세웠습니다. 다시. 1945년 해방이 됐습니다. 이제는 또 이걸 어디에 파묻어 버렸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세운 게 1983년 전두환 정부 시절입니다. 석촌동에 세웠어요. 그 다음에 제자리를 찾다가 원위치에 가까운 롯데 월드 호텔 앞에 정식으로 비각을 만들고 세워놓은 게 2010년입니다. 2010년. 2007년에는 무슨 일이 있었느냐. 어떤 사람이 거기에 수치스럽다고 해가지고 붉은 페인트를 칠해가지고 훼손됐습니다. 이 행동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붉은 페인트를 칠하면 역사가 없어집니까? 붉은 페인트를 칠할 시간이 있으면 왜 우리의 선비들, 과거시험 합격해서 나를 끌고 가던 그 주자학자들이 정권을 잡고 왜 쓸데없는 전쟁을 불러일으켰느냐에 대한 통렬한 반성이 있어야 되죠. 반성하는 게 먼저지. 그게 페인트 칠한다고 그냥 우리의 얼굴에 칠하는 페인트 아니겠습니까? 이런 소아병적인 행동을 그걸 잘했다고 부추기는 게 한국의 언론입니다. 이런 짓 제발 안 했으면 좋겠다는 점에서 삼전도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한편 신라의 삼국통일 전략을 한번 보십시오. 신라는 당나라와 동맹을 맺기 위해서 여러 번 희생을 했습니다. 당나라가 고구려를 칠 때 신라들은 우리를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도와주는 사이에 백제가 쳐들어와가지고 신라의 여러 성을 빼앗아 갑니다. 그러면서도 당나라에 대한 의리를 지켰어요. 그러니까 당나라가 보기에는 백제 고구려 신라 중에 신라가 제일 믿을 만하다 해서 신라와 동맹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런데 당나라가 신라를 도와준 게 신라가 귀여워서 도와줬겠습니까? 어느 나라도 자기들의 젊은 군인들을 보낼 때는 다른
국익이 있는 것입니다. 즉 신라가 백제 고구려를 멸망시킬 때까지는 도와주지만 그 다음에는 신라까지 먹겠다고 한 거 아닙니까? 그것을 다 아는 신라도 백제 고구려를 멸망시킬 때는 당나라한테 고분고분하게 하다가 당나라가 백제 고구려가 멸망된 686년 이후에 신라까지 먹으려고 하니까 신라가 들고 일어나가지고 당나라와 세계 최대의 제국이고 전성기이던 고종 시절의 당나라와 싸웠던 것이 바로 대단결전 670년에서 676년 아주 운 좋게 당나라가 이겼습니다. 그 서역에서 반란, 토본이라는 나라가 반란을 일으켜서 양면전쟁을 할 수가 없으니까 당나라는 한반도에서 철수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 신라는 당과 싸우면서도 일면 전쟁을 하고 또 불리하면 휴전을 합니다. 전쟁했다가 휴전하고 이렇게 하면서 자기의 실익을 도모해 가는 것입니다. 유리하면 전쟁하고 불리하면 휴전하자면서 아주 굴욕적인 편지도 써서 보내고 포로도 보내주고 이렇게 합니다. 자기 실력만큼은 싸운 거예요. 우리식으로 요새 이 원리주의자들 이런 입장에서 보면 그 신라는 참 뭡니까? 아주 굴욕적인 나라다. 타협적인 나라다. 기계가 없다. 지조가 없다. 변절했다. 이렇게 욕을 안 했겠습니까? 실력만큼만 하는 거죠. 그게 나라와 나라의 관계에서는 국가 이익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자기 실력 이외로 허세를 부리다가 망했다기보다는 망했어야 할 이 조선조의 인조 조정의 교훈은 우리 오늘 사는 대한민국 국민들한테도 많은 가르침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실력을 기릅시다. 실력만큼 목표를 세웁시다. 그리고 실력을 넘어가는 호언장담은 명분론은 삼가합시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